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때는 대학교 1학년 첫 방학. 돈은 없고 놀러 가고는 싶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자니 막 20살 문턱에 들어선 나이가 부끄러운 그런 때였다. 방학 시즌에 들어서자 노동력이 남아도는지 기본 임금은 내려가도 부족함 없이 계속 내려갔다. 그나마도 덜 힘든 직종은 포화 상태. 남는 것은 땀 흘리고 먼지 마셔야 하는 그런 일들. 적절한 시기를 놓친 나는 특별한 구직 활동 없이 그냥저냥 집에서 지냈다. 그런데 아는 친구한테 제의가 왔다. 일명신의 알바란다. 워낙 허풍이 많은 놈인지라 우선 찬찬히 놈의 말을 듣어보는데 교회 선교나 도를 아십니까? 혹은 다단계 피라미드 마케팅 따위에는 코웃음도 치지 않는 내게도 과연 솔깃한 것이었다. 아니, 솔깃하다기보다는 흥미로웠달까? 아무튼 놈의 이야기는 이랬다. 광릉 쪽에 천량추모공원이라는 공동묘지가 있단다. 그런데 여름 시즌에 매년 장마로 인한 수재가 많아서 이 시기 물에 빠져 죽거나 실종되는 사람이 많고 따라서 납골되거나 묻히는 장례되는 고인이 많단다. 그런데 천량추모공원이라는 이 자리가 추파제라고 해서 억울하게 객사한 사람들의 원혼을 달래고 천도하는데 특별한 기운을 가진 묘자리라는 것이다. 원래는 아주 옛날 객사한 벼슬아치나 먼 왕친의 핏줄들은 영도하고 묻는 곳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런 곳이다 보니 안치하거나 납골하는데 돈이 장난 아니게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때문에 강남이나 서울 쪽 빌딩 부자들이나 정직의 권력자들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명산뺨치는 안치소라고 했다. 그래, 그런데 그게 우리랑 돈 버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불쑥 끼어들자 친구는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치고 설명했다. 녀석 말인즉슨 요 한 달 동안의 묘지에서 치러지는 안식제가 끝나면 묘에 놓인 꽃을 수거해서 다시 되파는 일이라고 했다. 원래는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묘지 관리꾼이 다 따로 있지만 이번에 아는 연주를 통해 힘들게 한 달만 허락받은 것이라고. 그게 무슨 돈 되는 일이냐며 성질을 내자 돈이 안 되면 자신을 죽여도 좋으니 따라만 오라고 가슴을 떵떵 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달만 해보자 속는 심정으로 따라간 그 아르바이트는 그야말로 입이 쩍 벌어지는 알바였다. 우선은 해가 다지고 12시 즈음에 공동묘지 맨 위 앞장서로 걸어 올랐다. 무섭기도 했지만 워낙 깜깜해서 무덤도 잘 안 보였고 옆에 친구가 있어서 별로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좋은 산내음이 맡아져 기분도 좋고 약간 들떠 있었다.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파트를 정하고 내려가며 분묘된 꽃들을 모아 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잣집들이라 그런지 꽃들이 하나같이 장난이 아닌 것이다. 내가 꽃꽂이나 플로리스트 같은 건 잘 몰랐지만 하나같이 그냥 동네 꽃가게에서 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굉장히 예쁘게 꽃꽂이가 되어 있었고 심한 것은 겉포장지에 금두름이 되어 있거나 아주 작은 세공 보석이 있는 것들도 있었다. 이름 모를 외국 꽃이라거나. 그런데 그런 것들여가가 20에서 30여 개가 되었다. 이것들을 다른 쪽 납골소나 추모당 인근 꽃집에 되팔거나 아니면 꽃꽂이를 하는 신부수업 학원 같은 곳에 팔면 그야말로 20살 새내기 2명이 나눠 갖기엔 두둑한 돈이 되었다. 죽은 사람한테 형식상 주는 꽃에 왜 이리 돈을 들일까? 친구에게 물어보니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사후 몇 자리나 미신 같은 것에 잘 연연한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명당 자리는 다 국회의원이나 거부들의 조상이 묻혀 있노라고. 불과 일주일을 했을 무렵인데도 내수 중엔 40만원 가까이 하는 돈이 생겨 있었다. 친구와 산중관리소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하며 노닥거리다가 저녁 근무렴 무덤에 올라가 꽃을 수거해 오면 그만이었다. 어린 나이에 그야말로 신이 났다. 하는 것 없이 돈이 불어나니 생각 없이 신이 날 수밖에. 야 벌써 이 정도면 한 달이면 골백은 넘겠다. 그렇지? 그리 배포가 작냐. 기다려봐라. 꽃뿐이면 내가 말을 안 했다. 무얼 기다리는가 해도 말을 안 해주며 기죽기죽 웃는 친구의 속셈을 대략 15일 정도가 지나서 알 수 있었다. 여느 때처럼 꽃을 수거해 오는데 정말 쇼킹하게도 빛나는 금속이 수놓아진 금 목걸이가 있는 것이었다. 이게 뭔가 하며 얼이 빠져 있는데 고인이 평소에 좋아했던 물건을 공양 삼아 두고 가는 묘주인들이 간혹 있다고.
하나같이 두고 가는 물건이 장난이 아니라 그런 거 하나 건지면 정말 산삼 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입을 째지게 웃으며 친구가 그러는 것이었다. 지금 말하지만 부자들은 정말 생각하는 돈 단위 개념이 다른 것 같았다. 처음엔 좋아라 했지만 갈수록 마음이 착잡해지기 시작했다. 저걸 가져도 될까? 고인을 욕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시작된 고민은 결국 아르바이트 전체에 대한 회의를 몰고 왔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확실했고 이만큼 수입이 좋은 다른 알바를 방학이 반토막 난 시점에 다시 찾기는 절대 불가능했음이 자명했다. 또 나름대로 좋은 일이라고 소개해준 친구한테도 미안해서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 금목걸이만은 그냥 두자고 말해봤지만 친구는 오히려 눈이 휘둥그레져서 미친 것 아니냐. 이왕 시작한 일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 목돈을 버리겠다. 마구 비웃었다. 그래,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 와중에 생기는 돈은 나도 군말 없이 받아 넣었으니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한테 이 일을 들켰다. 아버지는 엄청나게 화를 냈고 나는 속 시원한 반, 안타까운 반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래서였을까? 그 일은 친구한테만 일어났다. 잊어버리고 살 무렵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야, 민수야 너도 보이냐? 뭐? 여자 말이다. 이빨까지 살에 문 것처럼 따는 모습이 수화기 너머로 보이는 것 같았다. 친구 새끼는 담이 큰 놈이었다. 애당초 겁이 많았다면 공동묘지에 꽃 수거하는 알바 따위를 신의 알바라고 추켜 세우는 일도 없었으리라. 떠는 놈을 차근차근 달래 이야기를 들어보니 등골이 쥐뼛어졌다. 내가 발견해서 친구에게 건네준 금 목걸이. 친구 녀석이 그걸 중고 보석점에다 팔아넘긴 모양이다. 진짜 금이었고 자잘하게 세공된 것들은 간액과 만호였다. 90년대에 나온 세공식 디자인으로 조금 구식이지만 보석 자체가 진짜인지라 값을 삼삼하게 받았노라고 했다. 그런데 그날부터 꿈에 웬 여자가 나온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7월 22일부터라고 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보석상 주인이 그 금목걸이를 중고 도매로 내놔서 팔아버린 날이라고 한다. 꿈에서 친구놈이 여느 때처럼 꽃을 수거하면서 내려오는데 어느 무덤가에선가 걸음이 멈춰지더란다. 고개를 숙여서 분묘된 꽃을 집어들고 허리를 펴면 그때 앞에 여자가 서 있더란 거다. 처음 그 꿈을 꿨을 때는 무섭지 않았다고 했다. 여자는 피를 흘리거나 끔찍하고 괴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고 그냥 지나가면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런 여자였다고. 하지만 눈이 굉장히 슬퍼 보였다고 했다. 하지만 꿈이 연속되면 정말로 무서워진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그네를 태워주는 꿈을 처음 꾸고선 울었던 나지만 같은 꿈을 연속 4번이나 꾸자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났다. 녀석은 그날 이후 현재 전화하기까지 20일가량 그 여자가 꿈에 나왔다고 했다. 아무런 위해도 끼치지 않고 단지 쳐다보는 여자. 그쯤 되자 차라리 무언가 의학이라도 부리면 좋겠다라는 게 친구놈의 심정이었다. 처음 전화했던 것도 목걸이를 발견해낸 것이나니까 혹시 나도 그 여자가 꿈에 나오진 않는가 하고 묻기 위해 전화했던 것이었다. 나는 우선 녀석을 만났다. 만난 녀석은 확실히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살이 빠지거나 안색이 좋지 않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손톱을 물어뜯는 아이처럼 생리적인 공포가 눈에 언뜻언뜻 드러났다. 무당을 만나보라는 아이의 권유에 애초에 귀신을 믿지 않던 녀석은 강한 부정을 나타냈다. 군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녀석답게 그런 것을 일절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나대로 나만의 경험에 의해 무당에 대한 믿음이란 게 있어 강력하게 권유했다. 할머니가 아시는 한 무당분은 뭐랄까 한마디로 진짜였다. 그분은 신내림을 받으셨으면서도 따로 점집을 여시거나 하지 않았고 되려 기독교를 믿는 분이었다. 간혹 주변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주시는 정도. 한 번은 할머니에게 대개 아드님이 올해로 삼재에 들었으니 애곤에 대비하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셨더란다. 삼재가 한 번 끼면 재수가 내리 똥이란다. 할머니는 우스갯소리로 나에게 그 말을 해주셨지만 그 이후의 일은 소름 돋는다. 재수가 내리 똥. 우습게 들린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모아두신 자금을 몽땅 털어넣은 가게 2곳이 완전히 망했다. 순전히 재개발 계획이 틀어진 탓이었다. 힘들게 아는 선배의 막권 경매소를 운입하셨는데 얼마 안 가 바다 이야기 사건이 터졌다.
모든 유흥업소 규제가 강해지고 자연스레 가게는 망했다. 여기저기 끌어모은 돈으로 다시 가게를 열었으나 그 지역 건달들이 가게를 모조리 박살내놨다. 아버지가 오촌 보증을 서주셨던 20년 지기 친구분이 필리핀으로 해외도 피했다. 덕분에 아버지는 주민등록과 의료보험이 말소 처리되어 병원에도 못 가셨다. 저게 단순 1년 동안 벌어진 일이다. 나는 그 일 이후 무당이니 삼재는 재수가 없다느니 하는 말에 웃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다. 이번에는 동생이었다. 동생이 올해 삼재가 있으니 유념하시라고. 긴 말 않겠다. 동생은 쌈질을 하다가 콧대가 부러져 뼈대가 틀어졌다. 앞이빨 2개가 부러져 인공이빨을 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2번 잘릴 뻔했으며 다리가 1번 부러졌다. 일산패에서 유명한 폭력 서클에 눈에 띄어 여러 번 시달림 당했다. 단순 우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난 저 2 사건을 겪은 당사자였다. 난 진중하게 친구를 설득했고 할머니에게 부탁해 그 무당분에게 친구를 데려갈 수 있었다. 무당 할머니는 한 번 보고도 그 친구의 상태가 어떻다거나 알아맞히는 내 상상과 같은 일은 보여주지 않으셨다. 대신 친구가 겪은 일과 꿈에 대해 정말로 꼬치꼬치 여러 번 캐물으셨다. 그리고 그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하셨다. 그러면 더 이상 꿈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만두라는 말에 친구는 시큰둥한 기색이었으나 더 이상 꿈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자 단박에 수긍하는 얼굴이 되었다. 정말 그걸로 된 건가? 아니다. 친구가 돌아가자 무당 할머니는 나를 앞세워 그곳으로 가자고 하셨다. 강릉 철랑 납고령. 무당 할머니는 그곳에 가서 길쭉하게 생긴 이상한 금속 막대를 주고 땅에 박아 넣으라고 하셨다. 정말 긴 막대였다. 나는 애를 먹으며 그걸 박아 넣었다. 총 4개. 납고령 꼭대기 양쪽 옆에서 가장 아래 양쪽 옆. 거의 내 키만한 금속 막대를 4개나 땅에 때려넣고 나자 온통 땀범벅이 되었다. 헐떡이고 있는 내게 무당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이건 임시방편이야. 이 밖으론 귀신이 못 기어나와. 이 쇳때만 멀쩡하면 네 친구한테 이를 일이 없다. 다음날 친구한테서 흥분된 목소리로 꿈에 여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오랜만에 정말 푹 잠을 잤다고 횡설수설하는 전화가 한 통 왔다. 그리고 끝이었다. 아니 끝인 줄 알았다. 어젯밤 뉴스에 17년 만에 폭우로 강릉에 수해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보였다. 그리고 토양이 흘러내려 분납된 유골들이 밖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도. 철랑 분납골이 TV 화면 속으로 보이고 반쯤 드러나 옆으로 쓰러져 있는 금속 막대가 보였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무당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2번째 이야기, 해체인간. 얼마 전 나는 등굣길에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여 학교도 가기 싫은 이유도 있었고 혹시 모르는 후유증에 대비하기 위해 근처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6인실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입원했을 때 병실을 쭉 돌아보니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다리 한쪽이 다쳐서 입원하신 아저씨 한 분, 그리고 할머니, 또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남자가 저희 시선을 너무나도 확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잘생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너무나도 시선에 팍 꽂혔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동안의 수업 스트레스와 공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모든 잡생각은 버리고 입원해서 쉬는 것에만 열중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전 그 병실 사람들과 조금 안면을 트면서 친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와는 아예 말 한마디를 건네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큰 마음을 먹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남자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요. 그는 제가 말을 걸 때여도 계속해서 묵묵부답이었고 표정은 온화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초탈한 눈빛으로 병실 창문을 통해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제 침대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사랑하던 사람과 너무나도 닮았네요. 절 피하세요. 그는 알 수 없는 얘기만 꺼낸 후 다시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가고 창문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전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개의치 않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만화책을 보면서 낄낄대며 시간을 죽였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잠잘 때에도 휠체어에 앉아 창문 밖을 응시하던 그 남자가 어느 날 제 앞에 있더군요. 예전엔 몰랐는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주위엔 먼지가 너무나도 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눈을 뜨자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당신에게 못할 짓 하는 건 알지만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하네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 이제 얼마 후면 아마 이 세상에서 없어질 거예요. 그 전에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해서 얘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이 남자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였지만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서 없어질 거예요의 부분이 너무나도 쓸쓸함을 가득 담았기에 마냥 웃으며 넘길 수도 없는 내용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은 잠도 휠체어에서 자고 밥 한 끼조차 먹지 않았다. 내 생각이 계속됨과는 무관하게 그는 얘기를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의 다리를 걷더니 내게 발을 보여주었다. 나는 순간 기절할 뻔했다. 그의 양쪽 발가락 부분이 무언가가 파먹은 양파 먹혀 있었다. 저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는 병이고 세계에서 걸린 사람도 아마 제가 사랑하던 사람과 제가 유일할 겁니다. 제 담당 의사는 이것을 고치려고 밤낮을 새며 노력했지만 결국 허사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이 병의 결말을 알아요. 무슨 수를 쓰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려. 그렇기에 더더욱 당신에게 제 얘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 닮았기 때문에요.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예,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좋은 이름이군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감정을 숨기고 평소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눈시울이 붉어질 때 제 착각인진 모르지만 평소보다 많은 양의 먼지가 그 사람의 주위에 날아다니더군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할 것도 없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테니까요. 제가 그 사람과 처음 만난 건 22살 때였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20살이었고 제가 여행을 하던 중에 처음 그녀를 만났습니다. 흔히 말하는 한눈에 반했다고 하지요. 제가 그녀에게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깊어갔지요. 그녀와 전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게임을 좋아하는 것도 음악 취향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음식까지 같았습니다. 천생연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잘 맞았습니다. 그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녀의 모든 것이 좋고 그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이별을 고할 때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지 않았다고나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만큼이나 그녀도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이더군요. 그녀가 헤어지자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기댈 사람이 필요해. 전 믿을 수 없었습니다만 결국은 납득이 가더라고요. 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절 아는 사람들은 저보고 가볍다고 하니까요. 실제론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뭐 하여튼 그렇게 헤어지게 됐죠. 전 거의 1년 동안을 그녀 생각만 하고 혹시나 연락이 올까 하고 연락처도 지웠다 다시 등록했다 이렇게 반복하고 꿈속에서도 반복되고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또 나고 그런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하늘이 도와준 덕분일까요? 결국은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 바보처럼 다시 그녀를 찾아갔어요. 그녀의 몰골은 말이 아니더군요. 그녀를 본 것은 병원이었어요. 그녀는 저처럼 휠체어에 앉아서 다 죽을 사람처럼 있더군요.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횡설수설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서 저까지 괜히 울적해지더라고요. 전 그녀를 보자마자 할 말을 잃었어요. 예전에 예쁘던 그녀는 사라지고 웬 영혼이 빠져나간 마네킹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죠. 제가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절 보더니 눈물이 뚝뚝 흘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냥 그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더라고요. 전 울고만 있는 그녀를 간신히 진정시킨 후 왜 입원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말없이 양 발가락을 보여주더군요. 너무나도 놀라고 말았어요.
지금 저처럼 양쪽 발가락을 누군가 파먹은 듯 양 파먹혀 있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그러더군요. 자신이 벌 받은 거라고. 저랑 헤어지고 몇 달 후 여행을 하는데 웬 노파를 만났대요. 그런데 그 노파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주인지 아닌진 모르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은 것처럼 너의 몸도 갈갈이 찢어질 거다. 그리고 너에게 행복이란 걸 모르게 해주마. 내가 감정을 느끼면 너의 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게 더 빨리 질 거다. 라는 개소리를 날리고 사라졌대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발가락부터 조금씩 먼지처럼 몸이 흩어졌대요.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더욱 빨리 몸에 가루가 많이 흩날린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펑펑 울며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믿을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참 멍청해요. 그렇게 상처당했으면서 또 결국은 제가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고 병실 밖을 뛰쳐나왔습니다. 우선은 그녀가 노파를 만난 장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노파는 제가 올 것을 알았는지 그 장소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그 노파를 처음 봤는데도 왠지 이 노파가 그 노파가 맞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더군요. 저기요 당신이 그 제 여자친 아니 그녀에게 이상한 저주를 건 그 노파입니까? 그래 맞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 것들은 자신이 똑같이 당해봐야 돼. 그 저주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있긴 한데 그게 대체 뭡니까? 아 이거 참. 그 외 삼류소설에서 늘 나오는 레퍼토리 있잖아. 제가 대신 걸리라는 겁니까? 이 총각 참 말귀 잘 알아듣네. 좋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믿을 수 없어요. 사랑이란 건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같군요. 결국 자네는 상처만을 가득하는 채 쓸쓸하게 죽어갈 걸세. 자네에겐 특별히 선물을 남겨주지. 자네는 어떤 선물인지 죽어서도 모르겠지만 자네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은 알걸세. 이 말을 끝으로 전 잠에서 깼습니다. 모든 게 꿈이었지요. 하지만 꿈이 아닌 게 있었습니다. 제 발가락이 천천히 먼지처럼 흩어지더군요. 저는 그러고 나서 바로 그녀가 있는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저를 꼭 껴안으면서 자신의 병이 치유됐다고 흩어지던 발가락이 다시 생겨났다고 너무나도 좋아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오빠라고 이런 오빠를 만난 건 자신의 인생의 행운이라고 하면서 해맑게 웃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받더니 오빠 나 병 다 나았어. 모르겠어. 저절로 나았어. 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남자친구인 것 같았어요. 전 너무나도 허탈했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는데 제가 딱 그 꼴이었어요. 저는 어찌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제 몸 밑에선 천천히 몸이 해체되고 있는데 그는 말하는 동안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그는 오열하면서 말을 더듬지도 않았고 눈물만 흘리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몸은 더욱더 빠르게 해체되어 갔어요. 눈에 보일 정도로. 그는 그러고선 나에게 그녀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저에게 원망스러운 짓을 해도 저는 그녀가 믿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수진 양한테 좋은 이름이라고 했지요. 그녀의 이름도 이름이 김수진이랍니다. 믿던 안 믿던 수진 양의 자유예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말하고 나니 너무나도 후련하군요. 전 다시 이제 마네킹으로 돌아가야겠군요. 그러고 보니 신기하게도 몸이 해체된 갈수록 나쁜 기억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기억마저도 해체되는 기분이랄까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다시 휠체어를 이끌고 병실에 있는 창문 앞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 후로 퇴원하기 전에 그 남자가 보여주는 그녀의 사진을 한번 보곤 사소한 이야기 한마디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기억 속에서 그 남자는 천천히 잊혀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아는 사람이 제가 입원했던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웬 낯익은 얼굴이 있더군요.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해체는 너무나도 많이 진행되어 거의 몸에 2분의 3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곤 희미하게 미소 짓더군요.
그러나 그 미소엔 너무나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의 몸이 더욱 빠르게 해체되어 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못할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용기 내어 물어봤어요. 혹시 김수진 양은 한 번이라도 왔었나요?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잠에 들었고 저는 이상하게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자기를 위해 한 남자는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천천히 죽음만을 기다리며 해체된 가는데 그 여자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다시 짧은 만남이 끝나고 저는 일상 속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 남자와의 인연은 의외로 길더라고요. 제가 20 중반이 될 무렵 뉴스에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머리 하나만으로 살아있는 남자. 전 직감적으로 딱 그 남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방송국에 전화해 그 장소를 알아내서 찾아갔는데 그곳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 많은 인파를 비집고 들어가고 나서야 그 남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이 말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수진 양은 왔다 갔나요? 그는 희미하게 웃으면 눈동자만을 가로저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떨구는데 옆에서 사진에서 본 듯한 여자가 아이와 남편을 이끌고 구경하고 있더군요. 혹시나 해서 불러봤습니다. 수진 씨. 예. 그 여자가 저를 보더군요. 혹시 여기 있는 이분 아세요? 저 몰라요. 그래요? 이 여자는 분명 수진이 맞다. 왜냐고? 그 남자가 계속해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서로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 남자는 화를 낼 줄 알았지만 희미하게 웃더군요. 그러나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그의 머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체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그렇게 죽었어요. 온몸이 해체돼서요. 그런데 그 남자의 뇌만 남았을 때 그 뇌가 한순간에 흩어지더군요. 분홍빛 벚꽃처럼 정말 아름답게 흩어졌어요. 뇌가 흩어지는데 어떻게 아름다웠냐고요? 그런 장면이 눈앞에서 일어나는데도 저는 사랑을 느꼈으니까요. 아마 그게 노파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겐 지옥의 선물이었나 봅니다.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그렇게 도망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즉사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재미없죠? 누가 나쁜 걸까요? 그 여자, 노파, 아니면 그 남자? 막상 끝을 내려니 참 힘드네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 이야기, 골목길. 나는 그냥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 그냥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지. 그런데 뒤가 싸한 게 알지? 그런 기분.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고 나는 기분이 영 별로라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지. 편의점에서 집까지 한 20분이면 될 거야 아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슬리퍼 끄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 나는 그냥 무심코 뒤돌아봤는데 갑자기 후회되더라. 가로등 불빛의 모습은 없는데 그림자만 떡하니 있는 거야. 솔직히 얼마나 무서웠는지 집까지 미친 사람처럼 뛰었다. 그런데도 계속 치익탁. 이 소리가 점점 빠르게 따라오더라. 나는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우리 집 앞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아무 소리도 나지 않더라. 나는 별개 같은 일이 다 있다고 얼른 올라가려 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내가 미쳤었나 봐. 맥주를 뛰느라 놓고 와버린 거지. 가지 말았어야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무서웠지만 무슨 객기인지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갔어.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맥주를 찾아서 들고 오려는데 미친 뚜껑이 열려 있더라. 내용물도 없고. 나는 그때라도 돌아왔어야 했어. 나는 기분이 더럽고 짜증도 나서 담배 한 개를 뻐끔뻐끔 그렇게 피면서 돌아오려는데 골목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야. 그때 나는 담배를 털어내고 꽁초를 버리고 물었다. 어이 거기 누구야? 그런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려왔다. 으어. 나는 되물었지 뭐라고. 안 들려. 그러자 또다시 아주 낮고 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줘. 나는 뭐지? 하는 마음으로 골목으로 들어갔어. 근데 삼선 슬리퍼를 신은 사람이 신음을 내며 여신 끙끙대며 살려달라고 너무나도 애타게 하는 거야. 나는 여기 사람 없어요. 하면서 그 사람을 진정시킨 뒤 사람을 찾으려 잠시 나왔어.
그래도 사람이 안 보이길래 나는 그 사람한테 갔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도 당황했지.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던 사람이 어디 갔나 하고 말이야. 근데 갑자기 뒤통수가 저릿하더라. 그때 정신을 잃었다면 죽었을지도 모르지. 나는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그 자식이랄까? 그래, 그와 혈투를 벌였다. 나는 그가 들고 있는 나무 막대기로 팔을 맞아서 뼈가 살을 튀어나와 버렸어. 나는 비명을 끔찍하게 지르면서 기절했다. 그리고 나는 일어나 보니 병원이었어. 팔은 너무도 아프더라고.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었나 봐. 만약 계속 거기 있었다면 과다출혈로 죽었겠지만 내가 맥주 사러 갈 동안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가 2시간이 지나도 기미가 안 보이니까 구조대를 부른 거였더라고.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게 현장에 그 자식 피는 없고 내 상처를 낼 만한 나무 막대기도 없었다고 하더라고. 나는 정신이 없었지.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나는 결국 병원에서 신세를 지고 바로 집을 옮겨버렸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지. 너라도 그랬을걸.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 거기서 뺑소니를 당해서 살 수 있었는데 과다출혈로 죽은 내 또래 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우와, 소름이 쫙 돋더라. 너도 밤늦게 어디 다닐 때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4번째 이야기, 봉투.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더라. 이놈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전학을 갔는데 그전에도 친했던 터라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연락도 뜸해지더라. 근데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 너 예전 살던 그곳에 아직도 사냐고. 맞다면 나 그 근처에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거절할 이유는 없어서 부랴부랴 옷을 차려입고 집 앞 인근에 돈에 누라는 돼지고기 집에서 그놈을 만났지. 야 새끼야 오랜만이다. 뭐하길래 요즘 연락도 없이 쥐 죽은 듯이 사냐. 아니 그냥 일 때문에 요 앞 지나가는데 우리 다녔던 학교가 보이길래 내 생각이 나더라. 연락이 혹시 될까 해서 해봤는데 아직도 연락이 되더라.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별 감흥이 없다고 하며 술 한잔 걸치면서 말하더라. 미리 시켜놓은 고기 몇 점 입가심하면서 녀석에게 물었지. 요즘 뭐하고 다니냐? 아, 나 그냥 뭐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아는 지인분 가게에서 배달일 좀 도와드리고 있어. 새벽에 밤낮이 뒤집혔지. 아니 밤낮이 아예 구분이 없다고 해야 되나. 오토바이 그거 조심해야 돼. 장수 알지? 그놈도 배달하다가 끽했지. 진짜 조심해야 돼. 희죽 웃는 녀석이 왠지 옛날 그놈이긴 하구나. 예전이랑 똑같구나 생각하면서 이야기 꽃을 피웠지. 진짜 예전 생각이 뭐라 해야 되지? 다 큰 어른이 되었을 때 옛날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을 보고 옛날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르는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시간이 흘러 고기도 몇 점 안 남았고 술은 동나고 취기가 얼굴에 화끈하게 올랐을 때 놈이 말하더라. 나중에 보자. 라고 말이야. 일어나고는 나도 따라 일어나서 지갑을 들었지. 계산은 내가 물었지. 물론 내가 낼 생각이었지만 미안. 오늘은 차비밖에 안 들고 왔네. 그렇다고 지갑채로 들고 온 것도 아니라서 나중에 또 들리면 내가 한턱 쏠게. 그래서 그냥 내가 계산했지. 둘이서 먹은 양치곤 꽤 많이 나왔어. 버스 정류장까지 이야기하다가 웃으면서 보냈지. 그로부터 한 달 후인가. 자다가 갑자기 꿈을 꾸었거든.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걔랑 같이 고깃집에서 술 한잔 걸치는 내용이었어. 그때 마지막 날이랑 같이 말이야. 별 감흥 없이 얘기가 흐르다가 그놈이 갑자기 일어나더라. 나 가야 돼. 나도 남은 술잔 쭉 마시곤 일어났지. 근데 왠지 취기가 안 오르더라. 근데 그땐 몰랐지 꿈이라는 게 자각이 안 되더라. 계산하는 부분이 기억이 잘 안 나. 하여간 그 다음에 친구 놈을 바래다 주러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같이 걸어가는데 그놈이 말하더라. 더 이상 안 와도 돼. 나 혼자 갈 수 있어. 새끼 불알 친구를 그냥 바람 맞으며 가게 할 것 같냐. 너 혼자 갈 수 있더라도 그냥 친구가 인심 쓴다 쳐. 놈이 웃으며 끄덕이더라고. 그렇게 꿈에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꿈 안의 도로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더라.
아무 차량도 안 지나가고 어떤 차량도 주차돼 있지 않았어. 그냥 뻥 뚫려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또 걔랑 얘기를 했지. 너희 어머니 아직도 그 가게 아시지? 우리 어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찻집을 하고 계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응, 왜? 그냥 좀 얘기하다 보니까 저기 버스 오는 불빛이 보이더라. 녀석이 일어나면서 품에서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 자, 뭐야 이게. 봉투를 받아서 열려고 하는데 녀석이 말하더라. 저번 때 고깃값인데 내가 버스 타고 나서 인사해주고 그러고 나서요. 알겠다고 그러려니 끄덕이군. 녀석이 버스에 탔어. 맨 뒷자리인가? 그 앞자리인가? 하여간 창문을 열고 녀석이 손 하나 창문 밖으로 빼서 손인사하더라. 나도 그걸 보고 봉투를 열려고 하는데 꿈에서 딱 깨어나더라고. 꿈이 존나 이상하더라고. 뭔가 친구가 나와서 좋긴 한데 부가 찝찝한 그런 기분. 별탈 없이 지내다가 아는 친구 하는데 들은 건데 녀석이 죽었더래. 진짜 어이없게 죽었더라. 탈 없이 배달 가다가 배달을 다 하고 돈 받고 내려와서 다시 바이크에 타는 순간이랬나. 돈을 받는 순간이랬나. 하여간 픽하고 쓰러졌더란다. 그리고 갔대. 왜? 그리고 딱 생각이 나더라. 꿈, 봉투, 그리고 어머니 가게 물어본 게 어머니한테 훗날 들은 건데 어떤 내 또래 보이는 애가 어머니 출근하는데 어머니 가게 문틈 사이로 봉투를 넣고 가더래. 어머니는 뭔가 하고 그 애가 가고 나서 봉투를 열어봤는데 10,000원짜리로 5개가 있더래. 어머니는 뭔가 하고 생각해봤는데 그냥 외상값인가? 그런가? 하고 말았더래. 진짜 그 얘기 듣고 친구에 대해 슬픔보단 분노만 차오르더라. 병신 새끼. 갚으려면 살아서 나한테 한턱이나 쏘지.